박동식은 벽에 걸린 색바랜 전역증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4세 나이에도 여전히 곧게 펴진 어깨와 단단한 체격은 그가 한때 특전사였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쌓인 피로와 외로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낡은 시골집의 거실 벽면은 그의 인생사를 담은 박물관 같았어요. 베트남 전쟁 참전 기념품들, 부대 단체 사진,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년 전 아들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죠. 진우가 군대 갔다더라. 이웃집 할머니가 울타리 너머로 건넨 말이 동식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는 처음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자 박진우. 아들이 죽은 뒤 며느리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거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 군에 입대했다는 것이었죠. 그런가 보네요. 동식은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군복, 그 길을 손자도 걷게 된 것인지. 해가 저물어 가자 동식은 마당 한쪽에 있던 화덕에 불을 지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저녁이었죠. 불빛이 타오르자 그는 오랫동안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바로 자신의 군번줄이었어요. 낡고 해진 군번줄을 손에 들고 바라보니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베트남 정글에서의 치열했던 전투, 전우들과의 우정,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 하지만 그 모든 영광스러운 기억들 사이사이로 아들의 차가운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아버지, 왜 그렇게 사셨어요?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정작 가족은. 아들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집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화해하지 못했죠. 동식은 군번줄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플라스틱과 금속이 타면서 내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렌지빛 불꽃이 군번줄을 감싸자 그 위에 새겨진 숫자들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이젠 다 소용없다. 난 전쟁도 가족도 다 졌어.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군번줄이 완전히 타버리자 동식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재만 남은 불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이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그 재처럼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동식은 생각했습니다. 진우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을까? 자신처럼 나라를 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아들처럼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될까? 새벽 서너 시쯤 되어서야 동식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동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산 게 정말 의미가 없었나요? 꿈속의 동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해가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동식은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평범한 하루였죠. 그런데 집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요즘 같아서는 보험 권유나 사기 전화가 대부분이라 받기 싫었지만 계속 울리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여보세요? 박동식 씨 댁 맞으십니까? 저는 육군 제7사단 인사과에서 연락드린 겁니다. 동식의 손이 순간 굳어졌어요. 군부대에서 전화가 올 이유가 뭘까 싶었죠. 혹시 진우와 관련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댁에 손잡은 박진우 이병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박진우 이병이 이틀 전 부대에서 무단 이탈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동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탈영이라니, 그것도 자신의 손자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계십니까? 아, 네. 그런데 잘못 걸린 게 아닙니까? 저는 손자와 연락을 안 하는데. 보호자 연락처에 할아버지 성함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쪽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요. 동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우가 자신을 보호자로 등록해 놓았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가 탈영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탈영 사유는 알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현재 조사 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단 보호자분께서 부대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동식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진우의 얼굴이 제대로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그 아이가 탈영을 했다니. 다음 날 아침 부대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진우의 최근 사진과 함께 탈영 관련 안내문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진우는 동식이 기억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살이 된 청년의 얼굴이었지만 뭔가 어둡고 지친 표정이었죠. 이놈이 왜 군대에서 뭘 본 거야? 동식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군대, 그곳에서 손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후에 며느리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어요. 결국 동식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부대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그날 밤 동식은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군용 재킷을 꺼냈습니다. 녹색 작업복 재킷이었는데 가슴팩에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재킷을 입고 거울을 보니 예전의 군인 같은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박진우, 할아버지가 간다. 동식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오랫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손자만큼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부대로 향하기 전에 동식은 한 가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도 그렇고 진우가 왜 하필 자신을 보호자로 등록해 놓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를 찾아가 진우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진우 어머니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아, 그 집 사정이 좀 복잡하더라고. 진우 어머니가 재혼 얘기가 있다던데. 그래서 진우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던데. 동식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을 잃고 힘들었을 며느리의 사정도 이해가 갔지만 그 사이에서 진우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동식은 잠들기 전에 진우의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진우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나? 동식은 중얼거리며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이제라도 손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 동식은 버스를 갈아타고 진우가 복무 중인 부대로 향했습니다. 2시간 넘게 걸리는 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급했어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계속 진우 생각만 났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철조망과 콘크리트 담장으로 둘러싸인 부대 입구에는 헌병들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동식은 군용 재킷을 단정히 입고 정문으로 걸어갔죠.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이병의 할아버지입니다. 면회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젊은 헌병이 동식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군인다운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탈영자 가족 면회는 규정상 불가합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탈영자라고 하셨습니까? 그 아이가 왜 탈영을 했는지 이유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헌병의 차가운 반응에 동식은 실망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부대 입구 맞은편에 있는 작은 식당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부대에서 나온 젊은 병사들이 식당으로 몰려들었어요. 그중 한 명이 동식에게 궁금하다는 듯 물어봤습니다. 손자가 이 부대에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박진우 이병 할아버지세요? 병사의 말에 동식이 깜짝 놀랐어요. 진우를 아는 병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요, 진우를 아십니까? 같은 중대예요. 그런데 진우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병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중대장님이 좀. 그리고 몇몇 고참들이 진우를 많이 괴롭혔어요. 특히 박중이라는 분이. 동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자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괴롭혔다는 겁니까? 말하기 어려운데 진우가 맨날 벌을 서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가끔 울기도 하고 병사의 말을 듣는 동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군대에서 손자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그날 밤 동식은 부대 근처 여관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5시쯤 되어 부대 울타리 근처를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무반에서 나온 몇 명의 병사들과 마주쳤죠. 저 할아버지 어제 맞다, 박진우 할아버지래.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대장님이 그러는데 저 할아버지가 예전에 특전사 출신이래. 베트남 전쟁 때 엄청 유명했다던데. 진짜요? 그럼 그때 우리 단장님한테 거수 경례 받았다는 그 전설에. 병사들의 대화를 들은 동식은 씁쓸했어요. 자신의 과거 경력이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다니. 하지만 그것보다는 진우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오전 7시쯤 부대 정문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별 3개를 단 장군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의 중년 남성이었죠. 장군은 동식을 보자 곧장 걸어왔어요. 헌병들이 경례를 하며 긴장하는 가운데 장군은 동식 앞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동식 선생님이시죠? 저는 이 부대 단장 김한석입니다. 실은 오래전부터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동식은 당황했어요. 삼성 장군이 자신을 찾아와 인사를 한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의 베트남 전투 기록을 제가 사관학교 때부터 공부했습니다. 특히 1971년 덕롱 전투에서의 활약상은 지금도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어요. 김한석 장군은 진심 어린 존경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식은 그런 찬사가 반갑지 않았어요. 장군님, 저는 그런 얘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제 손자 박진우 이병 때문에 왔어요. 김한석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뒤 동식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진우 이병 건은 좀 복잡한 사안입니다. 시간을 내시면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식은 장군의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탈영이 아닌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 들을 수 있습니까? 부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듣기에 좀 무거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김한석 장군은 동식을 부대 안단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사무실 벽면에는 역대 단장들의 사진과 각종 표창장이 걸려 있었어요. 동식은 의자에 앉으며 장군의 심각한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수사요? 단순한 타령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김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박진우 이병의 경우를 들여다보니 단순한 군 부적응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타령이 아닙니다. 부대 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동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해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내부 폭력입니다. 박중희를 비롯한 몇몇 간부들이 진우를 포함한 신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불법 징벌, 폭언, 심리적 압박, 그리고 더 심각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장군은 파일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진우는 특히 심하게 당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병사들 증언에 따르면 박중희가 진우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왜 하필 진우를?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진우가 견디다 못해 타령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동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자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진우의 생활관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오히려 선생님께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부대 안 병영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생활했던 내무반은 2층 건물 구석에 있었어요. 20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었는데 진우의 침대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진우의 자리였습니다. 동식은 진우의 침대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사물함을 열어보니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물함 뒷면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글씨로 쓰여진 낙서였습니다.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어서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였죠. 할아버지, 나도 군인이 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동식의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손자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같았어요. 진우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이 글을 썼을 겁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김한석 장군도 그 글을 보고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선생님, 사실 더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중희에 대해서 말이에요. 박중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박준호 중위, 나이는 32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동식은 궁금한 표정으로 장군을 바라봤어요. 박명철,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동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명철,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럼 박중희는? 네, 선생님의 아들분 동기였습니다. 사관학교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였다고 들었어요. 동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친구의 아들이 손자를 괴롭혔다니.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박중희가 혹시 진우가 제 손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동식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박중희가 진우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버지를 잃은 원망 때문일까요? 장군님, 박중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일단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부대에서 격리된 상황이에요. 그때 부대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몇 대가 부대 입구에 서 있었어요. 저건 뭡니까? 김한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상급 부대에서 온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되었거든요. 민감하다니요? 박중희의 아버지 박명철 씨가 생전에 상당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 간부들 중에 그분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건이 커지면 동식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인맥들이 이 사건을 덮으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나서면 안 됩니까? 선생님이 나서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창밖으로 보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부대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사뭇 심각해 보였습니다. 동식은 진우의 침대에 손을 올리고 중얼거렸어요. 진우야, 할아버지가 이제라도 널 지켜줄게. 그 순간 동식은 결심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못다한 일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겠다고. 손자만큼은 진실을 밝혀서 정의를 세워주겠다고 말이에요.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국방부 감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김한석 장군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동식에게 다가왔어요. 가장 앞서 걸어온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동식 선생님이시죠? 저는 국방부 감찰실 김영수 실장입니다.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동식은 그들의 진짜 목적이 궁금했어요. 과연 진실을 밝히려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인지. 무슨 일이십니까? 박진우 이병 관련 사안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김영수의 말투에서 동식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한석 장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장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병원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은 장군이 동식을 향해 다급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진우를 찾았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동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우가 발견되었다니, 하지만 병원에 있다는 말에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어디 병원입니까? 어떤 상태인가요? 시내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상태는 직접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로 30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앞에는 이미 경찰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식은 김한석 장군과 함께 의사를 찾았어요. 박진우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네, 할아버지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는 동식을 상담실로 안내한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전신에 타박상이 있고 특히 정신적 충격이 심각해요. 정신적 충격이요? 강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해시도 흔적도 발견되었어요. 동식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손자가 그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다니 면회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진정제를 투여한 상태라 의식이 없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후 진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동식은 충격을 받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진우는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얼굴도 부어있고 팔과 다리 곳곳에 상처가 있었어요. 진우야. 동식은 진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20살 청년이 이런 모습이 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진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동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누구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우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 상태가 불안했어요. 진우야, 할아버지다. 박동식 할아버지. 진우의 눈에 잠깐 인식의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혼란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진우는 자꾸 사과하기만 했어요. 마치 자신이 모든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을 나온 동식은 김한석 장군을 붙잡고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이가 왜 저런 상태가 되었어요? 부대장실로 가시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대로 돌아와 김한석은 동식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중희 외에도 몇 명의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가혹행위였어요. 조직적이라니요? 박중희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신병들을 상대로 불법 징벌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진우는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어요. 김한석은 책상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우는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오히려 고발했다는 이유로 더 심한 보복을 당했어요. 동식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손자가 도움을 청했는데도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한석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박중희가 진우의 신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손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고의로. 네,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부대장실 문이 열리며 국방부 감찰실 김영수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사건 정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정리 방안이요?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군 전체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동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조용히 처리하자고요? 제 손자가 저런 상태가 되었는데, 물론 충분한 보상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도 적절히 처벌할게요. 적절이라니. 그럼 20년 전 제 아들 때처럼 흐지부지 넘어가자는 말입니까? 김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식이 과거 일을 언급한 것이었어요. 그때와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거짓말 마십시오. 결국 똑같은 방식이죠. 동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조용히 넘어간 것을 후회합니다. 그 때문에 아들을 잃었고 이제 손자까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동식은 병원 진우의 병실 옆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진우는 계속 잠꼬대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동식은 손자의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가슴이 메어졌어요. 새벽 5시쯤 동식은 병원 로비로 내려가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아들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박명철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였지만 동식은 아들의 마지막 전화 통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부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때 동식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조심스럽게 처신해라. 군대에서는 파도를 일으키지 마라.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부대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하지만 사고 경위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동기들이 찾아와 귀띔해주기로는 명철이 부대 내 비리를 신고하려다가 압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군에서는 조용히 수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가족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동식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파헤치면 아들의 명예만 실추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진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손자가 피해자가 되어버렸어요. 동식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20년 전 아들의 동기였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대위님이신가요? 저 박동식입니다. 박명철 아버지. 아,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전화를 주시다니.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몇 시간 후 최대위와 만났습니다. 지금은 대령이 된 최영호는 동식을 보자 반가워했지만 곧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명철이 일로 연락 주신 거죠? 그때 일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최영호는 주변을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명철이가 발견한 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대 내에 조직적인 사병 착취 시스템이 있었어요. 착취 시스템이요? 간부들이 사병들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명철이가 그걸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동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교통사고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명철이가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직후에 사고가 났거든요. 최영호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손자를 괴롭힌 박준호 중이 그 아이 아버지가 바로 그때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뭐라고요? 박준호의 아버지 박상철은 명철이와 같은 기수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동식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의 아들이 이제 손자를 괴롭히고 있다니. 그럼 박준호가 진우를 괴롭힌 건 복수였단 말입니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상철은 명철이 때문에 결국 불명예 전역을 했거든요. 그 원한이 대물림된 것 같아요. 동식은 주먹을 쥐었어요. 20년 동안 진실을 덮어두었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최대령, 그때 증거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까? 일부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죠? 최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이 나서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도 군 고위직에 있거든요. 그날 오후 동식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우는 깨어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할아버지까지 고생하시는 거죠? 무슨 소리야? 넌 피해자야, 진우야. 하지만 다들 제가 약해서 견디지 못했다고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동식은 진우의 손을 잡고 단단히 말했어요. 진우야, 잘 들어.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잘못한 건 어른들이야. 할아버지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 저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처럼 떳떳한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넌 이미 충분히 용감해, 진우야.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버텼잖아. 그날 밤 동식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하겠다고. 아들의 억울함과 손자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진우가 잠든 뒤 동식은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김한석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직접 청문회에 출석하겠습니다. 모든 걸 말하겠어요. 넌 이미 충분히 용감해,
진우야.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버텼잖아. 그날 밤 동식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하겠다고. 아들의 억울함과 손자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진우가 잠든 뒤 동식은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김한석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직접 청문회에 출석하겠습니다. 모든 걸 말하겠어요. 청문회가 열린 곳은 국방부 청사 내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군 고위 간부들과 감찰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동식은 증인석에 앉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김한석 장군이 먼저 사건 개요를 보고했어요. 박진우 이병의 탈영 경위와 부대 내 가혹행위 실태, 그리고 관련자들의 신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청문회 위원들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일부는 못마땅하다는 듯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박동식 선생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위원장이 동식을 향해 말했습니다. 동식은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도 똑같은 자리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 박명철 중위의 사건 때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예상치 못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군의 명예를 생각한다며 조용히 덮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손자가 피해자가 되었어요. 동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명철은 부대 내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그 진실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때 비리의 중심에 있던 박상철의 아들 박준호가 지금 제 손자를 괴롭혔어요. 청문회 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사건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준호 중위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호송되어 온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어요. 동식은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준호 중위, 박진우 이병에 대한 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합니까? 위원장의 질문에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일부는 인정합니다. 일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과도한 훈련과 징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군기 확립을 위한 군기 확립이요? 동식이 갑자기 말을 끊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20살 아이를 때리고 모욕 주고 잠도 재우지 않는 게 군기 확립입니까? 그게 당신 아버지한테 배운 군인 정신입니까? 박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 아버지를 들먹이지 마십시오. 당신 아버지 박상철이 제 아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박준호는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다른 문제라고요? 그럼 당신은 진우가 제 손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군요. 동식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도 모르게 인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김한석 장군이 일어나 말했어요. 박준호 중위가 박진우 이병의 신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이는 단순한 군기 확립이 아닌 개인적 원한에 의한 보복행위입니다. 위원장이 박준호를 향해 물었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준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박진우가 박동식의 손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제 아버지는 박명철 중위 때문에 불명예 전역을 당했습니다. 그 후 평생 고통받으며 사셨어요. 저는 그게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진우에게 복수를 한 겁니까? 동식의 질문에 박준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청문회 위원 중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박상철 중위의 사건도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방적으로 단정하기는 재조사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동식이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언제까지 덮으려 하십니까? 제 아들이 목숨 걸고 밝히려 했던 부정부패를 여전히 감추려 하는 겁니까? 김한석 장군이 동식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동식은 계속 말했어요.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썩은 조직을 지키고 계신 겁니까? 회의실 안이 술렁였어요. 동식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지만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정리하려 했을 때 김한석 장군이 다시 일어났어요. 위원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김한석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박진우 이병은 군의 잘못된 문화의 희생자입니다. 이 사건의 책임은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대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군은 군입니다. 유약한 애들은 어차피 못 버팁니다. 그 말을 들은 동식이 주먹을 쥐고 박준호를 향해 다가갔어요. 그럼 너희는 사람을 짓밟는 법부터 배웠냐? 청문회가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동식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진우의 병실로 향했어요. 요양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 중인 손자의 모습이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진우는 이제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그 무기력하고 두려워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많이 좋아졌구나. 동식은 진우의 침대 머리맡에 앉으며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새로 만든 군번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군번줄은 특별했어요. 진우의 이름과 함께 명예회복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명예를 되찾아주는 증표야. 동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박준호 중위는 군법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가혹행위와 직권남용, 그리고 개인적 원한에 의한 보복 혐의로 2년의 실형과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다른 간부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어요. 더욱 놀라운 일은 20년 전 박명철의 사건도 재조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최영호 대령이 보관하고 있던 증거 자료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박상철과 그 일당들의 비리가 모두 밝혀졌고 박명철의 죽음도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명예도 회복되었다면서요? 그래, 내 아버지는 정의로운 군인이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어. 국방부는 박명철에게 추서 진급과 함께 공로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진우에게도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의료비 전액 지원, 그리고 군 복무 면제 혜택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동식이 가장 뿌듯해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어떤 일이에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병영체험 진실 캠프를 운영하고 있어. 동식은 청문회 이후 김한석 장군의 제안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진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캠프였습니다. 오늘도 40명의 청소년들이 왔어. 그 아이들에게 말해줬지. 군인은 사람을 지키는 직업이라고. 그걸 잊은 놈들은 군복 입을 자격이 없다고. 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저도 건강해지면 도와드릴게요. 내가 도와준다면 더 좋겠지. 동식은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우리 가족의 이름이 깨끗해졌어. 내 아버지도, 너도, 할아버지도 모두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게 됐단다. 며칠 후 진우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퇴원하는 날 김한석 장군이 직접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진우 씨, 이 모든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려요. 용기라니요? 끝까지 버텨준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당신 덕분에 군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어요. 김한석은 진우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명예제대증이었어요. 정식으로 군 복무를 마친 것은 아니지만 군에서 진우의 희생을 인정하고 명예제대 자격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당한 대한민국의 명예군인입니다. 진우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토록 원했던 인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와 동식은 아버지의 묘소에 들렀어요. 새로 만든 묘비에는 의로운 군인 박명철 중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해결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명예를 되찾아 주셨어요. 진우는 묘 앞에 군번줄을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사람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동식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래, 그것이 진짜 군인의 길이란다. 몇 달 후, 진우는 동식의 병영체험 캠프에서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올바른 군인 정신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캠프에서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형, 군대 가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무섭지 않아.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알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 진우는 목에 걸린 군번줄을 만지며 계속 말했어요. 진짜 용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켜주는 거야. 할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동식과 진우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의 식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제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동식은 진우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손자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정의가 승리한 것. 이보다 더 큰 복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동식은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명철아, 이제 될 것 같아. 우리 가족이 다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진우가 내 뜻을 이어받아 좋은 일을 하고 있단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온 것이었어요.